자, 이제 어디까지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36페이지의 공급의 변화와 공급량 변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제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서 확인만 하시면 되는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기 교재에 있는 거 말고도 조금 더 말씀을 드렸죠. 여기 있는 거 말고도 조금은 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렇지만 큰 틀은 여기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중요한 게 이제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가 어떤 개념인지 구별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 균형의 변동이라는 단원이 있죠. 자, 요거는 이제 일단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면, 하나는 균형이라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균형의 변동 또는 균형의 이동, 이렇게 둘로 나눌게요. 일단 균형이라고 하는 거는 균형. 이 균형을 잡았다라고 한다면은 움직임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움직임이 없는 상태요. 균형을 딱 잡았다 그러면은 딱 정지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균형이 아닌 상태는 뭔가가 움직임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 균형이 아닌 상태를 세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불균형이라 그래요. 아주 간단해요. 근데 그 불균형과 균형, 이렇게 하는 균형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시장이라는 무대에 수요하고자 하는 양하고요,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똑같을 때요. 수요하고자 하는 양과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똑같을 때가 바로 균형이에요, 균형. 그러니까 요 균형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어떻다고요? 일치한 거예요, 일치. 이렇게. 그럼 불균형은 뭐겠습니까? 불균형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모두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두 가지일까요? 수요량이 더 많거나 공급량이 더 많은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수요량이 더 많은 경우, 수요량이 이렇게 공급량보다 더 많은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초과수요. 수요 초과 또는 초과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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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게 공급량이 더 많으면은요, 이러면은 초과 공급이라고 하겠죠. 초과 공급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이 상태는 균형이다 아니다? 균형이 아니라는 거죠. 자, 조금 전에 균형이 아닌 경우는 뭔가가 움직임이 있다 그랬죠. 지금 얘네들은 균형이 아닌 상태예요. 그 상태는 뭔가가 움직임이 있어요. 뭐가 움직일까요? 어떤 녀석이 움직일까요? 그 작품의 제목, 가격입니다. 가격. 초과 수요일 때는 가격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초과 수요일 때는 가격이, 수요가 더 많을 때 가격이, 이게 앞이 어디가 앞인지 뒤인지 이게 헷갈리네. 이게 앞인 것 같은데 쓴 걸 보면 또 이게 앞인 것 같기도 하고, 손에 잡는 부분이 이렇게 반질반질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때는 가격이 어떻게 해요? 올라가는 거예요. 수요가 더 많으니까, 사고자 하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이때는요, 가격이 내려가게 되는 거죠. 됐나요? 아주 간단하죠? 아주 쉬워요. 자, 근데 보세요. 자, 이거를 머릿속에 그려보는 거예요. 여기 지금 수요하고자 하는 사람이 잔뜩 있고요. 여기 공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가격이 어떻게 된다고요? 가격이 올라간다고요? 자, 가격이 올라가면서 조금 전에 지웠지만,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요하고자 하는 양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하고자 하는 양, 점의 변화가 나타나죠. 그 점의 변화, 머리 그래프상으로는 점의 변화인데, 이 시장에 등장한 사람들이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빠져나갑니다.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요하고자 하는 양을 줄이니까. 대신 저 무대 바깥에 있던 공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더 들어오는 거죠. 그걸 머릿속에 그려보시라고요.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은 빠져나가고 공급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무대로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양쪽이 어떻게 될 때까지, 똑같을 때까지 계속 가격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아지면 더 이상 가격이 안 올라가는 거죠. 이제 멈추는 거죠, 가격이. 그 멈춤 상태가 뭐예요? 균형이란 말이에요, 균형. 요렇게 해서 균형으로 간단 말이에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균형으로 가는 거예요. 요때는요, 가격이 내려가서 균형으로 가는 거죠. 그럼 이건 머릿속으로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공급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수요하고자 하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돼요? 내려가죠. 가격이 내려가면서 공급자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가격이. 그러니까 안 팔고 나가는 거죠. 그 가격에는 뭐 생산을 안 하는 거죠. 생산량이 줄어들어요. 생산해서 판매하고자 하는 양이. 대신 가격이 낮아지면은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죠. 그래서 더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 때까지? 같아질 때까지. 같아지면 더 이상 가격은 내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균형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게 바로 균형이에요, 균형. 일단 균형은 그렇고요. 그럼 결정된 균형이 이동하는 거예요. 결정된 균형의 이동. 그게 균형의 이동이에요. 이거는 난이도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어려운데 한번 들어는 보세요. 근데 이제 요거는 약간 어려우니까 나중에 해도 관계는 없어요. 지금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괜찮은데요. 균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매스컴에서는 균형이라는 말을 안 하거든요. 실무에서는. 여러분들 혹시 그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매스컴에서 가격이 보합 상태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보합.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게 바로 이론에서 얘기하는 거의 균형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보합이라는 거는 지금 가격의 변화가 거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균형이라고 해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잖아요. 근데 실무에서는 이게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이게 똑같은 수량일 수가 없거든요. 약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균형이라고 말은 못하고 그걸 보합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상태인가 하면은 어떤 중개사무소를 생각해 보세요. 중개사무소가 시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은 거기에는 사려는 사람도 오는 곳이고 팔려는 사람도 오는 곳이죠. 중개사무소가 바로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계속 한 달에 10건씩 계약서를 써요. 한 달에 10건씩 쓰면은 많이 쓰는 걸까요? 적게 쓰는 걸까요? 알 수 없어요. 욕심이 상당히 많은가 보다. 10건씩 쓰면 엄청 버는 겁니다. 엄청. 제가 말할 때는 이제 매매를 기준으로. 조그만 거 말고. 매매를 기준으로 하면 한 달에 10건 쓰면요. 엄청나게 버는 겁니다, 그거. 최소 몇백씩이요. 매매면. 더군다나 양타면은. 양타는 양쪽을 다 받는 걸 말해요. 이쪽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다 받는 거. 그럼 나 혼자 먹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요즘은 워낙 그 정보화 시대라 물건을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공동 중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인을 중개하는 중개인하고 매도인을 중개하는 중개인하고 이렇게 이러면은 이제 한쪽만 받는 거잖아요. 그래도 몇백인데 뭐. 그래도. 그러니까 그런 거 10건 하면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어쨌든 10건 너무 많다 그러면 5건. 5건. 한 달에 5건씩 근근히 뭐 유지는 하는 정도. 5건 해서 이 정도면은 괜찮은 정도. 그리고 가격도 별로 변화가 없어요. 한 달 내도록, 2달 내도록. 이게 무슨 상태? 보합 상태라고 해요. 보합 상태. 그랬는데 거기에 대기업이 들어선대요. 대기업이. 어떻게 될까요? 중개사무소에 물건 보러 오는 사람들이 줄어들까요? 대기업이 들어와서 그 직원들이 이쪽으로 이사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줄어들까요? 대기업이 들어온다고 우리 동네로, 이 동네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개사무소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지금 현재 평당 가격이 2천만 원의 시세가 형성되고 있어요. 한 달에 5건씩 체결했어요.
이게 균형 상태라고 생각하자고요. 거래량은 얼마요? 5건. 거래량 5건. 평당 가격은 2천만 원. 이게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이라고 해요.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자, 그런데 대기업이 이 동네에 이제 들어선다고 하면은 중개사무소에 찾는 사람들이 숫자가 늘어나겠죠. 이제 균형 다섯이었는데 사려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요. 사려는 사람들이 이제 15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팔려는 사람은 5인데 원래 균형 상태에서는 공급이 5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대기업이 그 동네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공급 결정 요인이 아니고 수요 결정 요인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공급은 생산 기술, 생산 요소가 이런 게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지금 어떤 호재, 개발 호재가 생겼다. 이거는 뭐가 증가하는 요인이라고요?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요. 그러면 이제 뭐가 발생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공급량은 지금까지 균형량이 이렇게 5이었잖아요. 5이었는데 얘는 변함이 없는데 얘가 어떻게 돼버렸다고요? 얘가 15가 돼버렸다고요. 수요하고자 하는 수량이. 그러니까 초과 수요가 되니까 이제 가격이 올라가겠죠. 평당 2,000이 아니라 이제 2,100, 2,200 올라가겠죠. 올라가면서 등장했던 15 중에 일부는 빠져나갑니다. 등장했던 15 중에, 이 15은 평당 얼마일 때 15이에요? 평당 2,000에서 15으로 늘어난 거죠. 평당 2,000에 15명이 이제 더 사려고 등장했는데 어제 물건 보고 오늘 다시 와서 보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루가 다르게. 그러면은 가격이 안 맞는 사람은 또 다시 빠져나가는 사람이 생겨요. 이 중에 일부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올라갔던 예 중에는 좀 떨어지는데 판매할 물건 내놓는 사람은 샀던 사람 중에 이제는 내놔도 좀 시세 차익도 좀 얻겠구나 해서 파는 사람이 하나 둘 더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요게 올라가면서 요거는 떨어지면서 다시 어떻게 돼? 같아지겠죠? 그게 만약에 10이라면 10. 이 10이 이제 양쪽이 다 10, 10이 되는 거예요. 10, 10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새로운 균형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균형량. 그러면서 가격은 예를 들어 2,500이 됐다. 가격이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늘어났죠. 이게 바로 균형의 이동이라는 거예요. 균형의 이동. 균형이 변했다 이런 말이에요. 됐습니까? 이런 거를 이제 나중에 할 거라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는 더 이상 그래프로 그려드리지 않고요. 나중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그래프로 다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근데 이해는 되셨죠? 그 동네에 어떻게 돼서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올라, 그러면은 충분해요. 지금은 그래프로 그려서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필요가 없고요. 이런 거, 이게, 이렇게 균형이 변하는구나. 새로운 균형이 됐구나. 그러면 더 이상 이제 2,500에서 안 올라가는 거죠. 거래량도 이제 10건 되는 거죠, 이제. 이 상태. 자, 이게 균형의 이동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됐고요. 그래서 지금 균형의 이동이라는 게 오른쪽 페이지 37페이지에 괄호 1번, 괄호 2번 이게 지금 복잡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아신다면은 지금 당장 시험 치러 가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 페이지는 37페이지는 일단은 나중에 하자고요. 지금 저거까지만 설명을 들었으면 충분하고요. 자, 다음에 이제 38쪽에 가시면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라는 것이 있죠. 자, 요 놈이 좀 골치가 아픈 놈입니다. 이게 개념이 좀 어려워요. 근데 어차피 매도 맞아야 되는 거고, 이 어려운 거 하기는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도가 높거든요. 난이도도 높은데 중요도도 높아요. 이거 해마다 출제돼, 이거. 그래서 안 할 수가 없어, 이거는. 그리고 이게 응용되는 부분이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 중요합니다. 자, 일단 탄력성 개념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잘 들어야 돼요. 이 원래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물리학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물리학에서 어떤 충격을 딱 주잖아요. 그럼 충격을 줬을 때 충격 준 크기와 그 나타난 반응의
크기를 비교해서 충격에 비해서 반응이 크게 나타나면 탄력적, 충격에 비해서 반응이 적게 나타나면 비탄력적,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왜 우리 공 같은 거 튀게 하잖아요. 탄성이 큰 거는 많이 튀죠. 언제 월드컵이었죠? 남아공 월드컵이 언제 왜 탄성이 굉장히 커서 골키퍼들이 공 잡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렇게 튀겼을 때 이렇게 튀는 정도, 높이 떨어뜨렸을 때 이런 걸 다 탄성, 탄력성 하는데 지금 여기 우리 수요 공급에서 이제 탄력성 개념을 이제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수요 공급에서는 아까 그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가 있다 그랬어요? 수요 결정 요인이 있다 그랬잖아요. 수요 결정 요인에 가격도 있고요. 또 뭐도 있고요. 소득도 있고요. 또 관련재 가격. 이 수요가 중요해요. 수요가. 공급보다 수요가 중요합니다. 수요를 확실하게 정복하면 공급은 아무것도 안 해요. 수요가 내용이 많거든요. 자, 보세요. 가격이 변할 때 수량이 변하잖아요. 소득이 변할 때 수량이 변하죠. 귤 가격이 변할 때 사과 수요량 변하잖아요. 맞죠? 충격 주는 게 뭐예요? 얘네들이 충격을 주는 거예요. 반응은 얘가 반응이에요. 맞나요? 얘가 변했을 때 얘가 변하고 얘가 변했을 때 얘가 변하잖아요. 우리는 무엇의 크기를 보려고 하는가 하면은 이 녀석의 크기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얘가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탄력성 하면은 머릿속에 기본 개념을 잡기를 수량 변화의 크기를 나타내는 개념이다라고 해야 돼요. 수량 변화의 크기. 수량 변화 크기. 탄력성이 크다 하면은 수량 변화가 크다 이렇게 연결을 지어야 돼요. 탄력성이 작다 이러면 수량 변화가 작다 이렇게 기본 개념을 그렇게 잡아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가격이 변하면 수량이 변하는데 자 우리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왜 특히 여자분들이 많이 쓰는 액세서리 있죠. 남자분들은 뭐 별로 액세서리 같은 거 별로 안 하는데 여자분들이 그 액세서리 가격 변할 때 그 액세서리 수량을 변화시키는 거 하고요. 우리가 먹는 음식 가격이 변할 때 수량 변하는 거 하고요.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액세서리 가격이 반값이 됐어요. 그랬을 때 수량을 몇 % 정도 변화시킬 것이냐 하고요. 쌀 가격이 반값으로 떨어졌을 때 쌀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퍼센트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쌀 가격이 반값으로 떨어지면, 쌀 가격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쌀 수요량이 조금은 늘어날 수는 있겠죠. 근데 많이 늘어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쌀 가격이 반값으로 떨어진다고 배 터지게 먹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수량 변화가 클까요? 적을까요? 적다고요. 우리가 먹는 식품 이런 것들은 수량 변화가 커요? 작아요? 작은 재화예요. 수량 변화가. 근데 액세서리 이런 것들은 반값 하면은 뭐 당장 2개라도 살 거 아니에요. 당장. 1개 살 거.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액세서리 같은 건 수량 변화가 큰 재화예요. 그게 이제 어떤 재화냐에 따라서 정부 정책이 달라져요. 이제 재화의 성격을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이런 거 공부하는 거예요. 수량 변화가 큰 재화가 있고 수량 변화가 작은 재화가 있거든요. 자, 우리 원래도 지금 배추 가격이 지금 많이 떨어졌다 그러죠. 배추 가격이. 만약에요. 배추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별로 안 사 먹는다면요. 늘리는 양이 크지가 않다면 그러면은 조금만 많이 생산돼도요. 가격이 폭락합니다. 더 이상 안 사니까, 싸도 안 사니까 가격이 폭락해요. 그리고 가격이 올라도 먹기는 먹어야 되잖아.
수량 변화가 작은 재화니까 올라도 크게 못 줄이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만 생산이 감소해도 가격이 폭등합니다. 그런 재화의 성질이. 그래서 그런 재화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 물가 당국에서도 늘 주의를 하는 거예요. 그는 이 생필품 같은 것들은 수량 변화가 작기 때문에 대신 가격 변화가 크게 나타나요. 수량 변화가 작은 재화는 가격 변화가 크게 나타납니다. 그럼 반대로 수량 변화가 큰 재화는요, 가격 변화가 적게 나타납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탄력성을 공부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런데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할 수도 있고요. 소득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할 수도 있죠. 귤 가격이 변해서도 수요량이 변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이름을 붙일 때 가격이 변해서 수량이 변하는 정도를 볼 때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 그래요. 소득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볼 때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을 해요. 관련제 가격이 변할 때 이 수량 변하는 정도를 살펴보는 것은 관련제 가격 탄력성 하면 좋은데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때는 교차 탄력성이라 그래요. 교차. 자, 잘 들어보세요. 왜 교차라는 말을 쓰는가? 이게 저도 대학 다닐 때 이게 왜 교차라는 말을 쓰는지 처음에는 몰랐어요. 아주 간단해, 근데. 자, 보세요. 사과 가격이 변할 때, 제 오른손 쪽이 사과예요. 사과 가격이 변할 때 사과 수요량 변할 수 있잖아요. 요거 변하는 건 무슨 탄력성이라고요? 사과 가격이 변할 때 사과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보는 거는 가격 탄력성이에요. 가격. 같은 재화예요. 같은 재화. 사과의 가격 탄력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귤 가격이 변할 때 귤 수요량 변하는 거 살펴볼 수 있겠죠. 그거는 뭐예요? 귤의 가격 탄력성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가격 탄력성 하면은 가격 변하는 재화와 수요량 변하는 재화가 같아요. 가격 탄력성은. 근데 자, 요거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귤 가격 변할 때 뭐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과 수요량 살펴보려고 하죠. 귤 가격이 변할 때 사과 수요량 변하는 정도 보는 거예요. 또 사과 가격 변할 때 귤 수요량 변하는 거 보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탄력성? 교차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차 탄력성은 가격 변하는 재화와 수요량 변하는 재화가 어때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뭔 뜻인지 아시겠죠? 다 교차 탄력성이에요. 다 교차 탄력성.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빌라 가격이 변하는데요. 단독주택 수요가 변해요. 빌라 가격이 올라가요. 똑같은 조건인데 빌라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똑같은 조건인데 빌라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 빌라 안 살 거 아니에요. 대신 뭐를 사요? 단독주택 산다고. 빌라 가격이 변하는데 단독주택 수요가 변한다고요. 또 반대로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단독주택 가격이 변하는데 뭔 수요가 변할 수 있어요? 빌라 수요가 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탄력성? 교차 탄력성 이렇게. 충분히 이해되죠? 그래서 교차 탄력성이라고 그러고 소득 탄력성이라고 그러고 가격 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은 이름만 알아도 돼요. 지금은.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그 뭐 공식도 있죠. 공식이 있는데 이거 지금 단계에서는 이 공식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앞으로 이거 숱하게 나옵니다.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원래 계산 문제가 몇 문제 나왔다고요? 11문제 나왔다고, 11문제. 계산 문제를 이제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산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100에서 120으로 변할 때 몇 퍼센트 변하는 거 이런 거 계산하실 수 있나요? 제가 지금 바보 같은 질문 하고 있죠. 몇 퍼센트 변한 거요? 100에서 120으로 가면 몇 프로 변하는 거요? 20% 변하는 거죠. 20% 위로 변하는 거, 위로.
자, 이거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고요. 15에서 18로 변하면은 얼마나 변할까요? 퍼센트로 나타내세요. 어떻게 해요? 15분의 몇 해야 돼요? 3 해야 돼. 15분의 3. 이렇게 쉬운 숫자 안 준다고요, 문제에서. 15만 원 투자해서 18만 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내 원금 15만 원 나가서 18만 원이 돼 돌아왔습니다. 수익률이 몇 퍼센트일까요? 숱하게 한다고 이런 거. 수익률 계산할 때. 어떻게 해요? 원금 15만 원에 새끼 친 거 얼마? 3만 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요. 돈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라고요. 15분의 3 하면 어떻게 나와, 이것도? 20%. 그리고, 이 퍼센트 뜻 아시죠? 퍼센트의 뜻이 뭐예요? 백분율이라 그러잖아요. 퍼센트의 뜻은 곱하기 100분의 1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20%는 숫자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 곱하기 100분의 1 해서 0.2가 되는 거죠. 맞나요? 퍼센트 아시죠? 이런 거는 사용은 거의 안 하지만 이거 기호는 뭘까요? 이거 기호는 동그라미 2개예요. 동그라미 뭐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여기 2개예요. 이런 기호 있는 거 아세요, 혹시? 퍼밀이에요. 퍼밀. 이거는 퍼센트고, 센트는 100의 의미가 있어요. 100. 밀은 1000의 의미가 있어요. 밀리미터라 그러죠. 밀리미터. 1미터를 1000등분한 겁니다. 1미터를 1000등분한 게 밀리미터라고요. 그 한 칸이 1밀리미터라고요. 1미터를 100등분하면 뭐고요? 센티미터라고요. 센티미터. 센트가 100이라는 의미고 밀은 1000이라는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퍼센트라고 하잖아요. 100등분 했는 것에 20개라는 얘기죠. 0.2라는 얘기예요. 퍼밀 하면은 1000등분 했는 것 중에 한 개, 이런 의미고요. 퍼밀. 어쨌든 곱하기 100분의 1입니다. 퍼센트는 곱하기 100분의 1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또 까먹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자, 어쨌든 그러면 이게 얼마든지 이런 숫자가 나왔을 때요,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몇 퍼센트? 120분의 12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아셨죠? 10%. 항상 여러분들 이거 경우에 따라 암산도 할 수도 있어요. 할 필요도 있어요.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암산할 때는 항상 10%를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우리 시험에는 그런 쉬운 숫자가 많이 나와요. 120의 10%는 뭐예요? 12에 12. 동그라미 한 개 떼면 되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12가 10%면 6은 12가 10%면 그 반 6은 5%가 되는 거죠. 그러면 18 하면은 이게 만약에 138이다. 그러면 18이 될 거 아니에요. 18이 되면은 10%인 12를 기준으로 해서 12에다가 6이 더 올라갔잖아요. 그럼 15%가 된다는 걸 암산으로도 쉽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항상 10%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암산으로도 할 수 있다고요. 10%를 기준으로 하시라고요. 원래는 제가 계산 문제를 조금 더 강화시켜서 수업을 할 겁니다. 근데 어렵지 않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걱정 마시고요. 천천히 따라 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이런 퍼센트 계산을 할 수 있으면은 이 탄력성을 얼마든지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150원 하던 물건 가격이 180원으로 변해요. 가격은 이렇게 변해요. 가격은. 근데 수요량이 150원 할 때 10개 하던 것이
180원 하니까 9개 이렇게 바뀌어요. 수요량과 가격이 이렇게 변한다면 가격은 몇 퍼센트 변했어요? 가격이 몇 퍼센트 변했어요? 아까 150분의 몇? 30 이렇게 했잖아요. 아까 15분의 3. 몇 퍼센트? 20%죠. 그럼 얘는요? 10에서 9니까 10분의 몇이요?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숫자가 작아졌잖아요. 10만 원이 나가서 9만 원 하면은 마이너스 10%잖아요, 수익률이. 수익률, 돈 계산하라고, 돈 계산. 10만 원이 나가서 9만 원으로 오면은 마이너스 10%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10%예요. 자,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을 밑에 쓰고요. 분자의 수요량 변화율을 쓰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어떻게 써서 지금 수요의 가격 탄력성 했죠. 여기도 이게 위에 있고 이게 밑에 있죠. 이게 위에 있고 이게 밑에 있죠. 위에 있고 밑에 있죠. 얘네들이 다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분모로 가는 거고요. 얘가 분자로 가는 거예요. 분모분의 분자, 분모분의 분자, 분모분의 분자. 됐습니까? 그러니까 가격 변화율 분의 뭐라고요? 수요량 변화율. 그러니까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외우는 게 이게 분모가 뭐고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저 모양에서 머릿속에 그냥 사진 찍듯이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분모분의 분자,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그죠? 외우는 거 아니라고요. 그냥 수업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분모분자, 분모분자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처럼 제가 그렇게 공식을 말씀을 안 드리잖아요. 왜? 이게 변화율 퍼센트 계산한 거예요. 이건 퍼센트 계산할 수 있으면 굳이 이렇게 공식을 끝에 있는 공식 38페이지 박스 안에 맨 끝에 있는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다고요. 그렇게 계산만 할 줄 알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는데 근데 자 보세요. 이게 마이너스 10%잖아요. 여기가 20%잖아요. 그러면 이게 분모가 마이너스고 분자가 플러스면 이 전체 부호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근데 지금 거기에 지금 생략돼 있어요. 지금 빠져 있어 지금. 여기 절대값이 있어야 돼. 절대값이 있어야 돼요. 절대값이 하셔야 돼 지금. 예, 그 절대값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나타낼 때는 2로 나타내요. 2로. 마이너스를 떼고 생각하라고요. 10분의 20만 보면 된다고요. 10분의 20 해서 2 이렇게 돼요. 우리 시험에는 어떻게도 출제되는가 하면은 이것도 여러분한테 어려울까봐 가격 변화율이 15%, 수요량 변화율이 30%일 때 탄력성은 몇일까요? 이렇게 물은 적도 있어요. 그냥 15분의 30 이렇게 해서 대답하면 돼요. 이게 딱 우리 수준이에요. 그게. 그런 것만 맞춰도 돼요. 계산 문제에서. 그런 것만 맞춰도 한 2개, 3개 정도는 건져요. 2개, 3개. 올해도 쉬운 문제가 한 3개 정도 됐어요. 11문제 중이니까 좀 쉬운 문제가 많게 따지면 한 4개 정도는 되겠네요.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는 쉬운 문제. 3분의 1 정도는 좀 중급 문제. 3분의 1 정도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 근데 원래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2문제 정도, 아주 많이 잡아봐야 3문제밖에 안 돼요. 근데 난이도가 높은 문제 다 틀린다 해도 8문제 정도는 맞출 수가 있어요. 오히려 계산 잘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훨씬 유리했어요. 근데 계산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올해 그 합격한 분 중에 정말 불안한 한 분이 계셨거든. 저는 그분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계산 문제가 11문제 나왔는데 그분이 계산 문제 울렁증이 있대. 숫자만 보고 울렁거린대. 아, 큰일 났다. 이분 원래 안 됐겠구나. 근데 웬걸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합격했냐고. 그랬더니만 계산 문제 2문제만 자기 손으로 풀고 나머지는 다 찍었대요. 2문제는 풀었다는 2문제는. 근데 2문제 푸는 게 맞췄어요. 근데 제가 이 해마다 시험을 보면은 뭘 하는가 하면은 시험지를 받자마자 이거 수업만 들으면 이거는 틀리지 않을 문제.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표시를 하거든요. 40번까지. 근데 40번에 아주 쉬운 문제가 있었어요. 중간중간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근데 어쨌든 계산 문제 11문제 빼고요.
계산 문제는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높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이거는 제껴놓고 11문제. 그럼 29문제 남았잖아요. 그 29문제 중에서도 이런 문제는 틀릴 가능성이 많다 해서 8문제를 뺐더니 나머지 21문제가 남더라고요. 그 21문제는 그냥 수업만 들으면은 맞출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은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가 중간중간에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당황을 하기 때문에 쉬운 문제도 못 풀어요. 시험장 밖에 나와서 보면 보이는데 시험장에서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실력이 돼도. 근데 제가 그 사람하고 이제 통화를 하게 됐어요. 합격했다고. 그래서 참 반갑더라고. 그분 굉장히 걱정했는데. 그래서 시험지 갖고 있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래? 29개나 나오고 29개. 24개면 합격하는데 5개나 더 맞은 거예요. 그래서 저 동단한 제가 생각한 건 21개잖아요. 21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것보다 8개를 지금 뭔가 다른 거를 맞췄잖아요. 그리고 제가 표시한 거를 맞췄다는 보장도 없을 거고. 그래서 이제 같이 불러보라 그랬어요. 뭐 이거 맞췄어요? 했는데 제가 표시한 21개를 하나도 안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틀리면 안 되는 것들을 다 맞춘 거예요. 기본적으로 주는 점수는 다 받은 거예요. 21개. 거기에다가 계산 문제 자기가 푼 거 풀었죠. 그리고 다른 이런 문제, 요거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풀었더라고. 그렇게 하니까 벌써 25개인가 됐어요, 벌써. 그러니까 넘은 거예요. 그것만 해도. 근데 계산 문제 찍은 게 4개 맞았대요. 그래서 29개 나온 거예요, 29개가. 그러니까 찍은 게 안 맞아도 합격은 할 점수인데, 근데 운까지 따라서 이렇게 찍은 것까지 맞춘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이 실력으로도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더군다나 끝까지 학원에 나오신 분이거든.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분이 합격을 해야 그래도 제가 할 말이 있잖아요. 이런 분 합격한다. 끝까지 이렇게 계속. 근데 중간중간에 좀 잘하는 듯 보여도요.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농땡이 치고 이렇게 한동안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 떨어졌어요, 그런 사람들이. 원래. 끝까지 학원에 꾸준히 나온 사람들이 거의 다 합격했어요. 너무 그게 다행스러운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잠깐 외도를 하면 안 돼요. 계속 꾸준히 나오셔야 된다고. 그러면 합격을 한다고요. 자, 어쨌든 그분이 계산 문제 그래도 2개 풀었다고요. 그 푼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있어요, 이거. 원래 나왔거든, 이게. 탄력성이 2래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 숫자의 의미를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수량 변화의 크기가 2배란 뜻이에요, 2배. 탄력성의 숫자가 2다. 이 소리는 수량 변화의 크기가 2배다. 뭐에 비해서? 가격 변화에 비해서 2배다. 이 말이에요. 가격 변화에 비해서 2배. 그래서 원래 시험이 이렇게 나왔어요. 수의 가격 탄력성이 2이고 가격이 4% 상승했을 때 수요량 변화는 이렇게 물었어요. 수요량 몇 프로 변해요? 몇 프로요? 8%. 그게 다라고요. 원래 시험이 그거였다고요. 근데요, 수업 시간에 누누이 얘기하거든요. 1번 4% 증가, 2번 4% 감소, 3번 8% 증가, 4번 8% 감소, 5번 12% 증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다 갖다 체크한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지금 가격이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올라가겠어요? 감소하겠어요? 이게 정답이라고, 이게. 누누이 얘기했거든.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줄어들어요? 늘어나요? 가격이 올라가면 줄어든다고 그렇게 대답을 해놓고는 여기 와가지고는 가격이 4% 올라가면은 수요량이 2배가 변하면 8% 변하는 것까지는 해놓고는
증가에다 갖다 표시를 하면 되냐고,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탄력성은 뭐의 크기라고요? 수량 변화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력성이 0.5다 그러면은 뭐예요? 수량이 0.5배만큼 변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항상 이걸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탄력성은 뭐의 크기를 살펴보는 거다? 수량 변화의 크기를 살펴보는 거예요. 수량이 요만큼, 요 배수만큼 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0.5배만큼 변한다 이 소리는 수량이 많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적게 변한다는 얘기예요. 0.5배는 1보다 작은 숫자잖아요. 그럼 적게 변한다는 얘기예요. 1보다 큰 수는 많이 변한다는 뜻이에요. 요놈에 비해서 많이 가격에 비해서 많이 변한다는 얘기죠. 됐죠? 오늘은 이번 순환은 탄력성의 개념만 알아도 돼요. 아시겠어요? 탄력성의 개념. 탄력성은 뭐다? 수량 변화의 크기를 보는 거예요. 탄력적이다 하면은 수량 변화가 크다 이 소리고,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수량 변화가 작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얘는 탄력적이라는 얘기일까요?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일까요? 얘는 탄력적이라는 얘기예요. 1보다 큰 거는 많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기준이 1이에요. 기준이 1. 이게 분모 분자가 같으면은 1이잖아요. 1보다 작다는 거는 수량이 적게 변한다는 얘기예요. 됐죠? 더 이상 안 해도 돼요. 이번 순환은 탄력성 개념만 알아도 돼요. 수량 변화의 크기다. 몇 배 변하는지 보는 거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까지 알면 금상첨화죠. 가격 탄력성도 있고, 소득 탄력성도 있고, 무슨 탄력성도 있다? 교차 탄력성도 있다. 이러면은 충분합니다.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죠. 됐죠? 오늘은 탄력성, 수요 공급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쉬고요. 경기 변동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